어린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다면 점점점 과속 스캔들 뭐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영화들은 동시대 대중의 취향을 얼마나 민감하게 읽어내느냐. 하이 컨셉.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할리우드엔 다 팔렸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죠. 태극기 날리며 뭐 실며 최근에 해운대 디워까지. 이게 근데 늘 성공한 건 아니에요. 이 블록버스터 한 편이 망하면서 한국 영화 산업에 큰 이제 후폭풍을 일으킨 대표적인 영화가 저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고. 제가 아는 후배가 제작자였는데 완전히 매장당할 뻔했습니다. 저 영화 끝나고 나서. 참 이상한 게 요즘은 대중들이 더 민감한 그 흥행 그 감식가처럼 글을 써요. 그래서 영화 보고 나면 이 영화 흥행이 된다 안 된다서부터 몇만이다 이런 것까지. 그때 이 성냥팔이 소녀 재림할 때 그렇게 적대감을 보이더라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다며 이러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재앙으로 끝났는데 그 뒤로 뭐 태극기 휘날리거나 실미도나 이런 영화들이 1000만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 긍정적 인식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영화 한 편이 이렇게 한국이 참 이렇게 양면인데 굉장히 쏠리잖아요. 그러면 촥 쏠리고 촥 뭘 쉽게 만들 수 있어 어떤 현상을. 그리고 무슨 안 보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그 영화업계에서는 관객이 한 200만, 150만 무렵 150만 정도 됐을 때 아줌마들이 뜨잖아요. 극장에 서서히 이제 개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만세 부르는 거야. 오케이 500만 넘었다.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그 20대 자기 딸이나 아니면 뭐 동생이나 이런 세대 딱 보고 그 재밌다 그러면은 그래 한번 우리도 볼까 하면서 딱 보기 시작해가지고 150만 정도서부터 200만 넘어가면서도 그게 막 하면은 대박입니다. 대박. 전 그리고 가끔 그 요새 학교에 있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시사를 거의 못 가는데 그래서 늘 아침 1회를 보거든요. 그 혼자 가는데 언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 혼자 앉아 사방에다 아주머니들이 딱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인데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자, 오늘 주로 중점을 둬서 얘기할 유형의 영화들인데요. 장르 규범을 따르면서도 작가 지위를 추구하는 감독들이죠. 박찬욱, 봉준호, 김지훈, 유승환.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겨눌 수 있는 영화라고 봅니다. 이 시기에 특히 2000년대 중반에 이 영화들이 굉장히 뜨면서 한국 영화의 그 외연을 넓힌 측면이 많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전에 주연 배우였던 최민식 씨가 그 전에 그 취하선이라는 영화로 깐네 갔다 왔거든요. 그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같이 얘기를 나누던 중에 올드보이 이제 찍기 직전에 크랭킹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다 그래서 최민식 씨 보고 우리 영화 올드보이는 깐 같은 고상한 영화제는 못 가시는 거 아시죠? 이랬다고요. 그 웬걸?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내지도 않았는데 갖고 간 거예요. 깐네에서 몰래. 집행위원장이 바뀌면서 몰래 그 영화를 갖고 온 거예요. 사전에 철저하게 비밀을 붙이고. 그래서 하면서 간 거예요. 아니 우리 영화를 불러? 하면서 간 거예요. 그 전까지 사실 우리 깐느 진출한 것만 가지고 뉴스가 되던 시기가 2000년입니다. 2000년. 춘향전 이런 영화, 김건태 감독 영화 깐느에 처음 갔어요. 지금은 거의 그때를 아십니까 수준으로 들으시겠지만 그때 깐느에 가가지고 한복 입고 막 입장하고 그러면서 다 울고 그랬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왠지 그런 거 약하잖아. 막 우리 같은 깐느 월드컵 진출한 것처럼 그날 밤 영화 상영이 끝나고 근처에 어떤 그 카페에서 많은 영화인들이 축하하면서 술 마시면서 울고 그랬어요. 2000년에 2000년. 근데 그때 4년 후에 갔는데 갔더니 또 쿠엔틴 타란티노가 심사위원장이 박찬욱 팬이라는 둥 이러면서 분위기를 심상찮게 몰고 가더니 2등상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재능은 운이라는 거. 운 좋은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누가 아무리 해도 임권택 감독님이 평생 이렇게 깐느게 하셔도 그 취하선으로 감독상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2등상. 2등상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게임 끝나는 거예요. 2등상 줬는데 그럼 더 밑에 상을 주겠습니까? 계속 그 비슷한 상을 주죠. 그래서 올해도 박쥐도 3등상인가 받았잖아요. 그게 3등상이에요. 계속 그 레벨로 가는 거죠 이제. 한꺼번에 더요. 자기도 얼떨떨할 거예요. 저도
그 전부터 아는 사이였는데 제 주위에 그렇게 갑자기 출세한 경우를 처음 본 거예요. 저도 불과 1년 사이에 국제적인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땅을 안 밟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롤스로이스 타고 가지고 레드카펫 밟고 이런 걸 옆에서 좀 보고 있고 참 처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장르의 그 산업의 외형을 넓히면서도 굉장히 그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이런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영화들이 바로 이런 영화들입니다. 또 제가 역시 또 좋아하는 감독들 작가 영화들 홍상수, 김기덕, 임권택 감독님의 작품 세계 스펙트럼은 워낙 다양하지만 여튼 이제 80년대 이후에 한국 영화의 어떤 브랜드를 대표하는 분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김기덕 감독 영화를 잘 안 보잖아요. 실제로 이제 많이 안 보죠. 언제 개봉했는지도 모르고. 유럽에 가면 김기덕 감독 영화는 진짜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영화제에서는. 그 우리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외국 사람들 만나면 외국의 영화제 사람들 만나면 이상하게 얘기해요. 너는 왜 이렇게 김기덕을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나는 뭐 그런데 그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란 영화 이후로 굉장히 저예산으로 찍지 않습니까? 4억 정도로 찍는데 예전에 그 주연 배우이던 조재현 씨가 한 말이 있어요. 그 김기덕 영화 저예산 영화라서 배우들이 출연을 꺼려하는데 모르는 소리다. 시간 대비 출연료로 최고다 김기덕 감독님. 뭐 딴 영화 뭐 1억 받고 그래봐야 뭐 80회 찍고 뭐 그러는데 김기덕 감독 영화는 아무리 길게 찍어야 일주일. 심지어 3일 만에 끝낸 영화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장첸이라고 대만 배우가 출연했던 그 영화는 이틀을 제시했다는데 장첸이 비행기 탈 때까지도 물어봤다. 정말 이틀 만에 다 찍는 거야? 3일 만에 찍어서 3일 만에. 그리고 깐느 갔죠. 투자 대비 너무 남는 그리고 경계선의 감독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작가 영화를 만들지만 이 장르의 외연을 또 두고 있는 또 다른 감독들이 있죠. 이창동, 이명세, 임상수 같은 감독. 그러니까 이 중에서 보면 홍상수나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사실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없는 유형의 영화들이잖아요. 장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홍상수만이 만들 수 있는 영화인데 물론 다른 감독들 영화도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장르 외피를 쓴다는 거, 가령 멜로 드라마다. 이창동 감독 영화는 대부분 멜로로. 그것 때문에 조금 부작용이 있기도 하죠. 미량 같은 영화, 뭐 이토록 뭐 찬란한 멜로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길래 하고 가서 봤다가 막 약간 고문성으로 후반부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넉다운되는 이런 건데.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유형의 감독들 영화가 가장 흥미롭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한국 영화를 이렇게 좋아할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조금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한국 영화의 역설이 뭐냐면 굉장히 할리우드 영화를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영화를 찍지만 대작 지향 위주로 또는 컨셉 무비를 찍지만 우리 관객들에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던 거는 우리만의 로컬리티가 있는 영화들이 되게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의 관객들에게 잘 번역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그다음에 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영화를 처음 보면 일단 뭐에 놀라냐면 우리가 북한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제화된 이미지가 있거든요. 막 기계처럼 다니고 매스 게임 하고 뭐 거의 사람이 아니고 뭐 늑대고 뭐 이런. 그 영화 초반에 보면 그런 이미지로 나와요. 그 북한군 이미지가. 거기서 먼저 스파이들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누가 넘어옵니까? 근데 최민식하고 저 영화 속의 인물 이방희가 넘어오잖아요. 김윤진 씨 배우가. 갑자기 그 북한군이 인간의 얼굴을 하고 멜로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이상한 그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리미트를 넘어가는 그런 게 있다. 한국에서만 찍을 수 있는 영화죠. 스파이인데 난가북의 스파이에 매질 수 없어. 이건 뭐 불치병 걸려서 누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멜로드라마의 그 라인이에요. 그죠? 필연적인 비극성이 있어요. 공동경비구역 JS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국적인 로컬티가 굉장히 심해요. 그죠? 외국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단지 그만할 그것일 뿐인데 왜 거기를 뭐 그림자가 넘어가니 뭐 너 넘어왔니 뭐 이런 농담도 하고 한 발자국 넘어가면 무슨 뭐 법에 걸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한국적인 로컬리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전략인데 송강호가 그걸 연기하면서 별걸 다 보이잖아요. 뭐 초코파이 먹으면서 초코파이 먹다가 뱉는 신공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역시 인간의 얼굴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블랙 코미디를 만들어냈죠. 친구. 요즘 부산을 소재로 하는 영화가 많이 떠요, 그죠? 해운대도 그렇고, 애자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친구하면 그 많이 묵었다 아이가 뭐 이거 이런 서울말로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덕질은 많이 먹었어 나. 뭐 이러면 그게 인구의 해자 될까요? 뭐 가령 우리 친구 아이가 이것도 그 지역에 그 정서에 기초한 그게 있다고요. 그 지역 특유의 그쪽 특유의 그 유난히 의리를 강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산 사나이들 의리를 강조하는 그런 거. 이것도 이거 너무 극적으로 꾸며놨죠. 태극기 날림 같은 거 이제 형제 중에 한 명이 미쳐가지고 뭐 저쪽으로 넘어가고 뭐 거기서 싸우고 막 이런 건데 하여튼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괴물. 요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네요. 괴물이라는 영화를 딱 보시면 제일 희한한 게 뭐냐면 괴물이 너무 빨리 나와요. 그죠? 대책 없이 빨리 나옵니다. 지금 에일리언 같은 영화 혹시 보셨으면 에일리언 1편은 영화 거의 끝날 때 나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안 지워질 만큼 무서워요. 2편은 에일리언 2편은 너무 늦게 나왔으니까 초반에 등장을 시키는데 대신 때로 등장시킵니다. 때. 수천 마리가 막 나와요. 진짜 그것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마다 다른 컨셉으로 무섭게 하는데 이 괴물은 실제로 보면 영화 속에 보면 그게 별로 안 커요. 그 영화 보다가 좀 괴물이 우리 눈에 익잖아요. 영화 중반에. 이거 약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들 저러지? 뭐 이런. 그냥 군대나 경찰이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 정도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엄청나게 크고 막 이런 게 또 아니고 약간 새끼 에일리언 같이 생긴 애가 와서 귀엽게 펑펑 이렇게 헤엄치고 그러는데 근데 처음에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하면서 압도당하는데 이제 이게 실용적인 문제로 괴물을 많이 등장시키면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세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딴 드라마로 가요, 그죠? 가족 드라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구출하는 그거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영리하게 보여줍니다. 꼬리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렇게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강을 보여줍니다. 제가 볼 때 괴물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진정한 주인공은 한강인지도 몰라요. 우리 사실 한강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한강의 그 배수구는 못 봤잖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 사실. 한강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빠지고 막. 그 한강 자체가 괴물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좀 있어요. 이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이미지를 굉장히 공들여 찍었습니다. 봉준호라는 감독이 그 사람이 약간 특이한 기질의 소유자예요. 늘 그렇게 이렇게 이상한 데 많이 가본데 아파트에 살아도 우린 아파트 지하실 가보신 분 있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의 지하실에 그 경비원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뒤지고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 그런데 그래서 막 일반인들은 안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뒤져보고 한강 시민공원에 가서 이렇게 운동하다가도 그 배수구 쪽으로 들어가 본대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싸고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고 그 헌팅이 평소에 많이 돼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공간을 배경으로 괴물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볼 때 그 한강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엄청난 약간 괴물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배경에 어른거리는 주제 있잖아요. 공동체의 무심함이라는 거 있어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공동체가 너무 무심해. 마더도 그렇잖아요. 살인의 촉도 그렇고 플란다스에도 그런 주제인데 그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구멍 같은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좀 빨리빨리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장르 궤적의 어떤 형성기, 뭐 수정기,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체가 한때 괴멸됐던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스타를 봐도 어느 순간 딱 끊겼잖아요. 신성일, 뭐 장미, 뭐 트로이카 체제, 뭐 그런 걸로만 유지가 됐지, 여배우들로 유지가 됐지, 뭐 특정 장르, 특정 스타로 이렇게 엮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산업이 너무 좁으니까 제가 한 달 전까지 EBS 한국영화 특선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3년간 진행을 했었는데요. MC로 잘렸습니다. 이제 8월 달부터 잘렸는데 그 소개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번 주에 소개한 배우가 다음 주에 또 나오고 계속 신성일, 뭐 최무룡, 뭐 엄앵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박노식, 허장강 씨는 모든 영화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소개하다 보면 늘 나오고 60년대 초 영화 보면 늘 또 코미디언들이 나와요. 구봉서, 뭐 김희갑 이런 분들 있죠. 늘. 그러니까 500편을 찍으셨다니까. 그것도 뭐 80년대 이후엔 드문드문 찍으셨는데 1년에 30편 찍고 막 40편 찍고 이랬으니까 납득이 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산업이라고 부르기엔 좀 이상한 60년대도 좀 그런 거죠. 산업이라고 뭐가 된다 싶으면 다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졸면서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또 이런 그래서 그 임권택 감독의 하루 인생이라는 영화 보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배우 두고 막 쟁탈전 벌이고 막. 그러니까 뭔가 한 번도 인더스트리로 정착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 그래서 신상옥 감독이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굉장한 신필름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60년대에 그때 한 5년 6년밖에 지속이 잘 못됐어요. 진짜 전상기는. 그 일설에 따르면 수금이 잘 안 돼가지고 흥행이 됐어도 수금이 잘 안 돼서 이렇게. 그래서 이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감독들의 특징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비디오를 보면서 80년대 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기존의 영화 지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한국에서는 최초의 세대. 세계 영화사 쪽으로는 한 50년대부터 그런 세대가 나타났지만 우리는 뒤늦게 나타난 거고 뭐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아카이브에 가가지고. 그 시네마테크라는 데가 영화 도서관 같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 시네마테크가 없었으니까. 그게 참 이상한 거죠. 소설가가 되려고 하는데 어떤 작가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뭐 아니 뭐 아직 좋아하는 작가는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음악 좋아하세요? 뭐 베토벤 좋아하세요? 네?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한국은 그런 게 뭐 이름만 들었지 볼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 어르신들이 봤다더라. 아 그렇구나. 그걸 해결해 준 게 비디오예요. 비디오가 나오면서 극장에 가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그래서 막 그때부터 보면서 그걸 지금. 그래서 제가 애비 없는 자식들이라고 우리 세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예외적인 인물은 유일하게 김기영 감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지금 젊은 감독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에요. 이 감독님이 기인이시고 1998년에 돌아가셨는데 가장 그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진을 아주 인상적인 걸 골라오셨네요. 김기영 감독님 사진. 딱 보기에도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전에 저랑 좀 약간의 기여분이 있었는데 본인 말씀으로는 해방 후 남한이 낳은 3대 천재 중에 한 분이 당신이라십니다. 제가 차마 그거는 못 물어봤어요. 누가 3대 천재라고 이 말은 못 물어봤는데 본인이 스스로 진단하고 인정하신 천재 중에 한 분이신데 하녀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하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61년에 만든 하녀라는 영화. 그리고 잊을만 하면 비슷한 시리즈를 많이 만드셨어요. 화녀, 충녀, 뭐 하녀 82, 60기동물 다 여자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남자 얘기를 다룬 것인데 놀랍게도 각 시대별로 영화들의 주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무엇보다도 표현이 아주 비범한 그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분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인간을 보는 관점도 그렇고 지금 시중에 한화가 DVD로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십시오. 저와 봉준호 감독이 음성 해설을 했는데 아주 재밌다는 얘기가 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장르 규범을 지키면서 영화를 만든 작가 감독들에 대해 장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장르라는 것은 1930년대에 할리우드에서 확립된 것으로서 영화 산업이 있는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것도 인도가 그렇고요. 인도 지금 전 세계에서 할리우드만큼 영화 산업이 센 곳이 인도입니다. 한때 일본이 그랬고 산업은 뭡니까? 계속 이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 만들어내듯이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감독에게 의뢰를 딱 했는데 영감이 안 떠올라가지고 잠깐 쓰고 올게요. 그럼 3년 있다 나타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산업이? 멜로드라마다 그럼 멜로드라마 공정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가 있고 뭐 스태프들이 있고 그거에 어울리는 배우들이 있고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딱 한 편씩 만들어내고 이렇게 계속 그룹으로 이 그룹핑 시킬 수 있는
이게 우리 그것이 또 뭐와 만나냐면 관객의 기대 지평과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멜로 드라마 하면 우린 느끼는 기대 지평이 있잖아요. 여주인공이 죽나? 마지막에? 뭐 이런 죽을까 안 죽을까? 뭐 이러면서 가고 헤어질까? 말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로맨틱 코미디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들이 성공할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기대 지평이. 가장 안전한 거죠. 최소한 뭐죠? 본전 생각은 안 든다는 거죠. 이게 줄리아 로버츠 하면 로맨틱 코미디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톰 크루즈 하면 뭐지? 기본적으로 톰 크루즈는 다 되는구나. 액션도 되고 뭐 다 되는데 그래서 특정 스타와 장르는 영화 산업의 안전판입니다. 그 스타가 나오면 근데 한국은 좀 그게 약한데 그래서 이 장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딱 보면 5분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미국 영화네 알 수 있죠. 프랑스 영화 딱 5분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15분쯤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영화가 이렇게 질질 끌지? 이런 거 대부분 유럽 영화예요. 장르 영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스토리에 기승전결이 있고 인과관계가 철저한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유형으로 묶여 있어요. 멜로다, 액션이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묶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장르화해서 얘기하고 저는 멜로입니다. 저는 액션이에요. 뭐 저는 로맨틱 코미디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개는 아이고 실례되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대개는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에요. 이렇게 보통 보면 삶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딱 가는 겁니다. 그게 리얼리티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홍상수 감독 같은 분의 영화가 더 리얼리티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지난 1년 동안 뭐 우리 주변에서 누가 사랑하는 연인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뭐 내가 뭐 별로 그것도 일상적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참 이상하죠. 그거 보면 야 그럴듯한데 진짜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 이야기의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랑 모두 이렇게 매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얘기를 해줘도 끝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뭐야 그런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래요. 끝이 딱 뭐 해피 엔딩이든 언해피 엔딩이든 이런 게 있고. 기본적으로 영어로 goal oriented 플롯이라고 그래요. 목표 지향적인 플롯이에요. 모든 장르 영화 플롯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로맨틱 코미디다 그러면 저 둘이 커플이 맺어지냐 안 맺어지냐 이게 있어요. 그래야 관객하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연애 영화를 찍는데 얘들이 맨날 만나긴 만나는데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고 맨날 커피만 마시고 뭐 이따가 그냥 시시껍잖은 얘기나 흐르고 뭐 어제 너 무릎팍도사 봤니? 뭐 이런 얘기나 하다가 헤어지고 뭐 이러고 두 달이 가도 세 달이 가도 진전이 없다. 화내죠, 그죠? 목표 지향적으로 가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연애는 그런데, 그죠? 커피 마시면 뭐 어디 강호동 얘기하는 거 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떤 극적인 커브가 있어야 돼. 상승 커브가 그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또는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의 목표가 설정이 되면 대개 보면 반드시 로맨스가 서브플롯으로 끼어들어가요. 그죠? 무슨 뭐 패션 잡지기에 뭐 얘기를 다룬다 그러면 뭐 거기서 뭐 로맨스가 하부 플롯으로 끼어들고 이래서 항상 그 이야기 구성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편집이나 카메라 워킹이 안 보여야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지 않습니까? 사과를 그렸는데 사과를 보고 사과랑 똑같네? 이러고 그러진 않잖아요. 괜히 뭐 잘 모르지만 사과 이렇게 구도도 좀 보려고 하고 색깔을 왜 이렇게 그렸을까?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뭐 미술관 같은 데 가서 보면 다 똑같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남 눈치 좀 보고 이 사람 알고 보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영화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우리가 영화 보면서 영화 끝나고 나서 야, 그 10번째 씬에서 컷 넘어가는 거 생각나니? 클로즈업에서 이렇게 탁 넘어가는데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응? 영화 보고 나서 야, 어디서 그 카메라 워킹이 촥 트랙으로 옆으로 주인공을 따라서 가는데 거기서 뭐 이런 식이 안 하죠. 그게 안 보여야 돼요, 형식이. 그게 할리우드 영화죠. 형식이 보이면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비저블, 영어로 인비저블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불가시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착착 안내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개발된 게 이 대화 장면 찍을 때 오늘 텔레비전 찍으면 다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시어머니 탁 찍고 며느리 탁 찍고 밥 먹을 때 특히
왜 그러셨어요? 하면 탁 그래 탁 이걸 나눠 찍기 샷 리버 샷이라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대화 장면을 찍는데 그게 우리가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주인공들에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동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찍으면. 그럼 그렇게 안 찍냐? 뭐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대개 그런 영화는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보시면 즉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효. 30분 안에 바로 저와 같이 사는 와이프에게 계속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결과 제가 보자고 한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 자더라. 그냥 재밌네. 이러면서 이 장르 영화의 그 스토리의 이제 맹아는 18세기의 그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거죠. 연극 멜로드라마. 이게 그리스 비극이나 이런 인간이 만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 형태가 있는데 가장 인간이 지금까지 만드는 이야기 형태가 한데 가장 대중적인 것이 바로 이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 옛날에 뭐 그리스 비극 보면은 막 신들하고 같이 놀고 막 그러잖아요. 뭐 천상의 질서가 있고 지상의 질서가 있고 뭐 안티고네 이런 거 보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멜로드라마로 오면서 세속화된 비극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 신분 사회가 무너지면서, 그죠? 봉건 사회가 무너지면서 근대 시민 사회가 생기면서 초창기에는 예를 들면 뭐 그 평민 남자와 귀족 여자의 사랑, 신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사랑이 잘 안 이루어졌대요. 나중에 대혁명 끝나고 한참 돼서 대부분 사랑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그게 세속화된 비극, 희비극으로 이렇게 이런 유형의 이야기가 가장 좋아해요 사람들이. 딱 가는데 뭐가 장애물이 던져지는 거예요. 응? 장애물을 해치고 나가서 사랑에 성공한다든지 임무의 완수에 도달한다든지 뭔가를 해낸다든지 이런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류적인 그 장르 영화의 스토리 문법으로 확립이 된 거죠. 이 박찬욱 감독 뭐 너무 유명하고 이 후학 특히 자라나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하면 굉장히 막 잘 살고 CF에 나와서 뭐 SOL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만큼 성공한 어떤 감독의 모델처럼 돼 있는데 그가 칸 영화제에서 그 기자회견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영화의 목표는 상업 영화의 표준을 한 발자국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상업 대중 영화의 목표는 관객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뭔가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관객들이 화내죠. 네가 뭔데 내를 바꿔 이런 거잖아요. 그 대부분은 세상의 고통보다는 세상의 기쁨을 알고 누리고 싶어하죠. 이렇게 잘 어두운 면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근데 박찬욱이란 감독은 이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모순된 지점에 관해서 일종의 우화 형식으로 일종 불편한 진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유형의 감독인데 요즘 강도가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죠? 박쥐가 지금 피크입니다. 일단 피크. 그래서 좀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고 있어요. 본인은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다음 영화에는 뭐 이러면서. 그 특히 유명한 게 이제 복수 삼부작이라는 건데, 되게 이게 복수 플롯이라는 게 가장 명백한 인과율의 세계거든요. 그 무역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복수를 당했으면 산속에 들어서 무술 닦잖아요. 탁 닦고 막 소림사 나와가지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면 끝. 이건 이 얘기인데 가장 명백한 인과율의 세계예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찍었어요. 이 복수 삼부작이라는 걸 인과율의 세계. 복수의 나이가 같은 거 보면은 이 김어거리 노동자인 신하균 캐릭터가 류라는 캐릭터가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어떻게 잠깐 유기하는 척하고 어떻게 돈만 타내고 하려고 했는데 사고로 죽잖아요, 애가. 그래서 살인자가 됐는데 이 송강호가 연기하는 이 중소기업 사장이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보니까 얘도 불쌍해. 예?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죽이잖아요. 나도 네가 착한 놈인 거 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명확한 그 타겟이 없는 심지어 모두가 희생자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 그거 보면은 환기되는 것들이 이 명백한 복수단보다는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제가
신하균이 왜 공장에서 일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머거린데 이렇게 탁 일을 하는데 사운드가 막 들립니다. 처음엔 이 신하균 시점에서 의 입장에서 이 사운드를 담아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잘 안 들리니까. 근데 어느 순간 소리들이 꽝 공장 그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그 소리가 신하균을 정말 억압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신하균이 일을 마치고 탁 공장을 걸어 나올 때 카메라가 착 따라 나오는데 바깥으로 야외로 햇빛이 쫙 눈을 이렇게 하면서 탁 나가는 이러면 그런 장면도 초반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이 영화가 걸작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었고 이 영화는 박찬욱 영화인데 가장 심하게 관객의 복수를 받은 영화.